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아마 새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리며 유튜브를 켰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손가락이 왜 저리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게 생명에 위험한 건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터널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터널이 뭔지 아시죠? 혹시 터널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여기 우리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죠. 그리고 이건 소흉근입니다. 오늘 이 근육이 주요 역할 중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잘못 붙여져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네요. 맞아요. 여기 세 번째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터널이 형성됩니다. 이런 터널을 통해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무엇일까요? 신경은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뇌는 먼저 척수를 통해 연결되고 척수는 큰 신경들로 이어집니다. 신경섬유의 주요 통로는 척수에 있으며 이는 우리의 척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 사이에서 여기 보이시죠? 먼저 큰 신경, 즉 신경뿌리가 나옵니다. 이 신경뿌리들이 합쳐졌다가 다시 더 작은 신경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뇌와 신체 전체의 연결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들도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끊기거나 어디선가 신경이 눌리게 되면 왜곡된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또는 반대로 뇌에서 손 같은 곳으로 신호가 왜곡되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증, 온도, 촉각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즉 신경의 운동, 섬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한 번쯤은 신경이 저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다 보면 신경이 어디선가 눌려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일은 불편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할 때도 발생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죠. 이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 부위에서 신경이 표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신경을 누르거나 오랫동안 압박하면 신경 기능에 왜곡이 생기고 신경에 약간의 허혈이 발생하며 그 부위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아 신경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림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압박이란 신경이 눌린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점은 단순히 감각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운동 기능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나쁘고 위험합니다. 우리 팔을 지배하는 세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척골신경, 정중신경입니다. 이 손가락들이 바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이고 요골신경은 이 손등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즉 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은 각각 다른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척골신경이 눌리거나 압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끼손가락과 약지 또는 새끼손가락만 따로 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눌린 위치를 알아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경로가 길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경은 여기 척추뼈 사이에 추간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척추뼈 사이에 특별한 구멍들이 있고 그 안에 척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경이 바로 뻗어나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경근, 신경이 두꺼워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경들이 합쳐져서 신경총을 형성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각각의 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디에서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그 부위가 저리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떤 신경의 어느 부분이 눌리는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신경섬유에는 운동, 감각, 통증, 온도 감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온도 감지도 감각에 속합니다. 어떤 곳에는 오직 운동신경만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골신경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 손이 이렇게 축 늘어져 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골신경과 정중신경의 경우에는 주로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예를 들어 손가락 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정중신경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이 어디에서 눌리는지 알아야 그 부위에서 신경을 더 빨리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압박 지점은 추간공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보통 통증이 나타나고 주로 디스크 탈출이나 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뼈 사이에 있는 관절들이 변형될 수 있고 그 부위에 뼈가 자라나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뼈의 돌기가 신경 뿌리를 긁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주로 저림보다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저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다리꼴 근육 사이입니다. 우리 몸에는 총 3개의 사다리꼴 근육이 있습니다. 앞쪽, 중간, 그리고 뒤쪽 사다리꼴 근육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 근육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쪽 사다리꼴 근육이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중간 사다리꼴 근육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특징은 바로 이곳 경추의 가로 돌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뼈의 측면 돌기입니다. 앞쪽 사다리근은 위쪽 갈비뼈, 즉 첫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고 중간 사다리근은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근육 사이로 전체 경추신경총이 지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 앞쪽 사다리근과 중간 사다리근 사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간 사다리근을 추가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근육은 두 번째 갈비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쪽 사다리근과 중간 사다리근 사이에서 경추신경총이 눌리게 됩니다. 아주 흔하게 압박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 외에도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이 저릴 때 또는 팔의 일부가 저릴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죠. 회전이 제한됩니다. 머리를 돌리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근육이 척추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좌우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척추뼈와 후두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그곳에서 후두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두 부위에 두통이 생깁니다. 일부 경우에는 척추동맥이 자신의 통로에 비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척추동맥이 사다리꼴 근육 사이를 통과할 때 척추동맥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두통과 어지럼증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이 자주 압박되는 다음 단계는 바로 소흉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소흉근이 이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소흉근은 경합골의 부리돌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경합골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부리돌기입니다. 여기에 이두근의 힘줄도 붙어 있습니다. 경합골의 부리돌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비뼈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들이 처음에는 사각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신경들은 여기 쇄골 아래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흉근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신경들이 팔의 안쪽 표면, 즉 상완골 쪽으로 나옵니다. 해부학에서 이것이 바로 팔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팔이 저리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외로운 남성분들 중에 낯선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눌러주고 잠깐만 유지하면 1분 정도 지나면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자주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압축은 여기처럼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척골 신경이 눌리는 부위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손목의 척측굴근이라는 근육의 부착 부위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바로 이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육을 통해 척골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근육 안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이 매우 자주 눌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손에 휴대폰이나 책을 들고 있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두 손가락이 저려오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아니면 몇 번째인지 직접 세어보세요.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는 바로 이 손목관입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뼈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약간 옆으로 벌어지게 되고 신경이 지나는 공간도 줄어듭니다. 인대 비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뼈들의 불안정성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역시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 부위의 인대 장치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역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회내근도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경련이 있을 때도 이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압박 지점은 사다리근입니다. 앞쪽과 중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완시키기 전에 다른 무언가를 대신 긴장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긴장시켜야 할까요? 목에 긴 신정은은 자신의 부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중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신정은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중 하나는 더 어렵고 더 쉬운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 운동 선수들을 위한 더 쉬운 운동입니다. 초급자, 주니어 선수, 그리고 척추증 환자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머리를 약간 침대 밖으로 내밀고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유지합니다. 아래, 바닥을 주에 깊게 바라봅니다.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10초가 괜찮으면 20초까지. 어렵지 않으면 동작을 추가합니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45도 각도로 앞으로 숙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면서 45도 각도로 앞으로 봅니다. 이건 이미 동적인 동작이라 조금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힘들면 두 번째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 동작은 부담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음 난이도 단계에서는 수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건을 벽 근처에 있는 뒤통수 밑에 놓고 일어서서 이렇게 여기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벽에서 떨어져서 45도 정도 위를 바라보고 이런 자세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목에 긴 신정은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벽에서 멀어질수록 목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이런 자세로 서 있으면 목에 긴 신정은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는 사다리 꼴근이 아주 잘 이완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담이 뒤쪽 근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의 좋은 점은 목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길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근육 전체 부분이 자주 약해집니다. 이 운동은 그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목 신정은에 자극을 준 후에는 이제 사다리 꼴근 자체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면 경합거근과 승모근이 당겨집니다. 사다리 꼴근을 스트레칭하려면 머리를 약간 45도 위로 들어서 코가 위를 보게 하고 옆으로 기울입니다. 이게 스트레칭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승모근이나 경합거근이 너무 짧아서 필요한 사다리 꼴근을 스트레칭할 수 없다면 그럴 때는 경합골을 약간 위로 올려줍니다. 즉, 손을 무언가에 올려놓고 경합골의 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언가에 손을 올려둡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지지한 상태에서 같은 동작을 합니다. 먼저 고개를 기울여서 중간 사다리근이 당겨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강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없다면 고개를 약간 위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쪽 근육도 함께 스트레칭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당겼다가 이완시키고, 당겼다가 이완시키고. 만약 통증이 있다면 이 운동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팔로 통증이 퍼지거나 저림이 심해진다면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해도 됩니다. 다음 동작을 보세요. 팔을 어깨 위에 올리고 코를 팔꿈치를 바라보도록 돌립니다. 손가락을 자신의 흉골, 쇄골, 유돌근 뒤에 댑니다. 이 근육이 보이시죠? 앞쪽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 근육 뒤에 손가락을 댑니다. 이제 머리의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가 팔꿈치를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은 사다리 꼴근에 댄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앞이나 중간 근육에는 닿지 않을 겁니다. 손가락을 조금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면 하나는 닿을 거예요. 머리를 왼쪽 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오른쪽 귀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피부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뜨리면서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앞쪽 사다리꼴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약간 앞으로, 약간 뒤로, 앞으로, 뒤로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다리꼴 근육을 안전하게 늘려주는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양쪽 모두 해줍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 손가락으로 쓸어줍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한 자세로만 하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꽤 길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경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아래쪽 부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 전체 길이에 걸쳐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소흉근입니다. 여기서는 문틀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모서리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과 왼쪽 근육을 번갈아가며 스트레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벽 근처에 서서 한 손을 이렇게 벽에 대고 이제 몸을 돌려서 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소흉근 부위에 당김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을 벽에 대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팔의 위치를 바꾸면 근육의 다른 부위가 스트레칭 됩니다. 여기서는 대흉근과 소흉근 모두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두 근육이 동시에 단축됩니다. 그래서 두 근육 모두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지만 이 근육도 그냥 저절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는 것은 반대쪽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육일까요? 이것은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리고 능형근입니다. 상부 승모근과 능형근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폼롤러를 가져와서 머리 근처에 두고 그 위에 눕습니다. 팔을 폼롤러 위에 올리고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팔로 폼롤러를 지지합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로 머리를 둡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립니다. 팔꿈치를 귀보다 더 높이 들려고 노력하세요. 몇 초 동안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소흉근이라는 근육의 길이를 줄여서 반대 근육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어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흉근이 짧아지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손의 저림이나 약화 외에도 또 다른 증상 중 하나는 어깨의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으면서 팔이 돌아갑니다. 팔뚝입니다. 팔뚝을 이완시키고 마사지 해주세요. 등바디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니 그 의자에 앉으세요. 새끼손가락 쪽에서 이 부분을 찾으세요. 여기 손목 굴곡근이 있는 곳입니다. 아래팔의 아래쪽 3분의 1 윗부분부터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때 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는 그런 부위를 찾았다면
바로 그곳이 신경이 눌리는 지점입니다. 손을 마사지할 때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진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모든 근육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풀어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중앙신경도 풀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벽 근처에 서서 손을 이렇게 둡니다. 처음에는 조금 낮게 두는 게 좋고 여기서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당기는 느낌이 없으면 손을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즉, 이 팔뚝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한 방법은 벽에서, 다른 방법은 테이블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건 천천히 늘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당긴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90도 각도로 여기까지 해보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부분을 먼저 마사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손의 저림과 약함을 없애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어떤 물건을 집었을 때 자주 손에서 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손의 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작은 가슴근이 손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여기 목 옆에 있는 사다리근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강해진 손으로 펜을 잡고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몇 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